삼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지난주 이렇게 시연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우리 시장의 어떤 호재 이런 것들이 반영된 면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중동발 전쟁 이런 주변의 환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찬찬히 한번 짚어봐야 될 얘기들 당연히 있겠죠.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정말 대단한, 예. 그죠? 진짜 강한데요. 어떤 네. 분들은 무섭다는 얘기까지 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 단기 성과 그리고 정말 큰 장기간의 수익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참 생각해보면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리서치를 한번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마켓을 보기 시작한 건 2004년이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2003년에 은행에 들어갈 때 제 기억에 코스피가 그때 500포인트였습니다. 2003년에 그때가 이제 뭐 있었냐면 SK 글로벌 사건이 있었고요. 맞아요. SK 글로벌 사태가 있었고 분실이죠. 카드, 그렇습니다. 카드 대란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내수도 이제 침체 일로다. 네. 그리고 그때 미국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내수 경기가 침체인데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그때 코스피가 500이었고 네. 비관 일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10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2100을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저기 의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기억을 네. 잘 하시겠지만 2003년에 이제 500이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그 선배들이 저한테 해줬던 조언 중에 뭐가 있냐면 주식하지 말라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하는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주식하면 나쁜 짓이잖아요. 그 어떤 느낌인지 의장님은 아시죠? 그럼요. 아유, 제가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증권회사 직원 장가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그게 잠깐 생각해 보면 94년도가 코스피가 1000이었더라고요. 네. 다시 생각해 보면 2003년이 500이잖아요. 10년 만에 반토막 난 거지. 예, 그렇죠. 근데 더 지수가.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네. 88년도에 1000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16년 동안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네. 주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참 신기했던 게 그때가 500이었잖아요. 네. 2007년 10월에 코스피 지수가 2100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2085 네. 장중에 네. 2085를 찍었거든요. 네. 그때 조선주 올랐던 거, 그 많이 강세가 그때는 삼성전자였는데 현대중공업 일찍 팔아먹고 10개 예. 오르는 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괜한 얘기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때 그 조선주나 이런 거 이제 오르는 거 보면 정말 금융주도 그렇고 되게 무섭게 올랐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가 코스피가 진짜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고 2011년, 12년에 차화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2200을 때려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2200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4월에 관세 때문에 난리 났을 때 그때 코스피 저점이 2200이에요. 2296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011년에서 2011년에서 2024년 2025년이고 올해가 6년이니까. 맞아. 그럼 14년 동안 그 자리에 얼마 오른 거죠? 그냥 100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원수한테 국정을 권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코스피 지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흥국의 특성인지 그것까지 뭐 제가 주식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길게 투자를 하더라도 이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 시점마다 내가 그 주식을 홀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든 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본에도 뭐 코스피는 이렇게 불을 뿜는데 코스닥은 지지부진하고 코스피 내에서도 반도체 그 탑2 그 두 종목을 못 갖고 있다. 그러면은 손해가 엄청나죠. 포모가 뭐 엄청날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신흥국의 시장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 짧은 기간 내에 한풀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과거에도 보면
그런 느낌을 하나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과거의 모습만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을 판단하면 뭔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옛날에 예를 이랬을까 예, 지금도 이럴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숫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 머릿속에 무언가를 천착시키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 보시면 2011년도에 그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코스피가 아까 2200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 일본 니케이가 7000 조금 넘었습니다. 7500, 8000 그 정도 했거든요. 일본 니케이 225가. 근데 이제 코스피가 그때 2200인데 지금 얼마인가요? 7000이 넘었으니까 3배가 넘은 거잖아요. 한 그렇죠. 3배 반 됐잖아요. 음. 엄청난 거죠. 근데 참고로 일본 니케이는 지금 한 6만 정도 합니다. 몇 배 오른 거죠? 8000 잡고 8000보다 낮았거든요. 예. 근데 7000 잡으면 7963인가요? 12배? 9배 아홉 배? 조금 안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3배 반 올라서 버블이면 일본은 근데 지금 일본 주식을 이제 분석하는 걸 보면 어느 일본 정도 주식시장 예, 버블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던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6만이라는 레벨에 맞춰서 뭐 5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또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일본하고 비교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제 기억에 그 2011년도에 S&P 500이 1380인가 1400 했어요. 지금 700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저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 이걸 단순히 반도체 경기의 확실한 개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뭐 상법 개정을 비롯한 가버넌스 개혁 이걸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퍼스펙티브로 보면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로 그냥 그 대열에 합류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미국은 예전부터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오른 거 보면 선형으로 계속 짧은 조정과 긴 상승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배태된 유동성의 확장의 시작점과 흡사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일본도 네. 마찬가지죠. 네, 어떤 이제 면에서는. 아베노믹스 이후의 변화였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인 건 분명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왜? 반도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런데 긴 안목으로 보면 이거는 이 반도체 특수마저도 어떤 금융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이 금리의 상관계수 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결코 우리만 따로 떼어놓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숫자를 보잖아요. 그럼 미래를 볼 때 과거 숫자에 천착을 하게 돼요. 그 예. 말씀은 뭐냐면 지금의 숫자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참고로 일본 시장이 아까 7천, 8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7천, 8천일 때는 이게 좀 뭐랄까요? 그때 이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예를 들어 8천에 샀어요. 근데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요. 2023년을 넘어오면서 기시다 정권 후반부에 3만을 넘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8천에 샀는데 지금 3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일본 90년도 버블 레벨이 3만 8천이었는데 이제 그 버블 레벨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버블 레벨 수준을 되돌린 데다가 8천에서부터 끌어올린 걸로 가정을 하면 몇 배냐면 3만 8천만 해도 5배 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숫자로만 네. 하면은 숫자의 앵커 그러니까 다시 놓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 숫자만 보면서 지금 우리가 3배 반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다. 요렇게 논쟁을 하는 거는 조금은 좀 피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저는 삼프로TV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기업 실적에 관한 관점으로 네.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음. 오히려 이제 그래서 숫자가 너무 올랐다, 단기에 빠르게 뛰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펀더멘탈리 바뀌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네. 고민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네네. 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오건영 단장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이슈들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조금 간략하게 네네. 점검을 좀 해보고 예. 본론으로 들어가 예, 볼게요. 오늘 이제 다룰 만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제 하나 첫 번째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졌죠. 예. 물가도 많이 높아졌고 저는 첫 번째는 2011년도에 기억을 한번 갖고 있어요. 예. 2011년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는 아까는 동일본 대지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요. 아랍의 봄이라는 게 유가를 끌어올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곡물 가격도 많이 끌어올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게 실물 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쉽게 못 내려오는 이슈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꽤 장기적으로 유지됐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지금하고는 물론 달라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반도체라는 AI라는 성장의 엔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성장의 엔진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는 나겠지만 그때 당시에 고유가하고 고물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첫 번째는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는데 이게 국가 부채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11년도 8월에 유럽에서는 재정 위기가 터졌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 강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란 전쟁을 좀 치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결말이 났었을 때 그때부터는 청구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얼마 전에 보니까 방위비로 2천억 달러 증액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금리가 생각보다 쉽게 내려오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높은 금리로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미국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부채에 대한 얘기가 한 번 정도는 나올 되지 가능성이 않을까. 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좀 고민해보면 어떠냐. 여름을 넘어갈 때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하나 좀 생각을 좀 해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아마 우리가 짚고 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 6월 FOMC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6월 FOMC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보다는 캐비넛이라는 새로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신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새로운 예, 연준 수장이죠. 예, 그렇죠. 새로운 연준 수장에 적응하는 과정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논의가 아마 하반기에는 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중앙은행들이 바라보게 되면 아마 통화 정책의 스탠스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뒷부분에 좀 더 다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G2의 변화인데 첫 번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중간 선거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시장 개방의 속도를 좀 빠르게 높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고민도 높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쪽에서의 변화도 우리가 좀 올해 하반기에는 눈여겨봐야 되지 그렇군요. 않겠는가. 네, 이 정도로 좀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강론을 좀 들어가 볼 텐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조금 이례적인 이벤트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네. 물론 중동발 전쟁의 영향에서 나온 결과물일 것 같긴 한데 UAE라면 세계적인 부국인데 네네. 갑작스럽게 미국한테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다는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를 들면 뭐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IMF 때나 뭐 이럴 때 마이너스 통장을 긴급히 요청한다는 얘기인데 UAE 같은 나라가 지금 유동성 위기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이게 유동성 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미국에서도 뭐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요런 얘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다급해서 요청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UAE에서도 좀 밝힌 부분이 있어요. 톤다운을 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통화 수합을 요청한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첫 번째는 좀 볼 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예전에 비해서 다들 워낙에 금융 지식들이 높아지셨지만 예. 일단 그래도 또 통화 수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는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게 UAE가 신청을 한 이유, 그거하고 이게 갖고 있는 함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틀에서 제가 조금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판서. 할게요. 예, 예. 우리 오건영 단장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네. 판서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좀 보시면 예. 결국에 우리가 통화 스왑이라는 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예. 통화 이제 스와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스와프라는 거는 하나 이제 교체한다, 바꾼다 이제 이런 바꾼다는 뜻이 되는 거죠. 겁니다. 그죠? 네. 교환. 이제 그렇죠. 교환을 하는데 서로 맞바꾼 다음에 뭐 1년 후에 다시 되바꾸고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럼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있고 여기에는 아랍에밀레이트가 있습니다. 예. 둘이 있는데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고요. 아랍에밀레이트는 디르함이라고 해서 아랍에밀레이트의 통화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랍에밀레이트가 디르함이 필요할 때가 있고 미국은 달러가 필요할 때, 아랍에밀레이트가 달러가 필요하고 미국은 디르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럴 때 서로 1년 정도만 필요할 때 서로 교환해서 쓰고 1년 나중에 있다 되돌리자. 바꾸자.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에다 얘기하는 거죠.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300억 달러만큼은 빼서 쓸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같은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게 그렇죠. 돼요.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면은
이 달러를 갖다가 어디선가 땡겨와야 되거든요. 예. 그때 미국이 통화 수합 라인을 열어주면은 필요한 만큼 달러를 갖다가 300억 불 한도 내에서는 빼내고 처음에 약정한 이 통화 수합 체결을 할 때 처음에 약정한 환율로 그만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08년도에 한미 통화 수합을 열었거든요. 네. 이 금융위기 때. 이때는 1달러에 1,400원에 가져올 수 있겠어요. 예. 300억 달러만큼 한도 여니까 그만큼 달러를 갖다가 1,400원씩 주면서 달러당 물론 필요할 지금도 때마다 쓰는 거죠. 1,500원대 네. 환율이 되게 높지만 그때 당시 1,400원대도 와 괜찮았죠. 엄청 높은 예, 그때 환율이었죠. 1,600원 가까이 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통화 수합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우리가 08년도 10월에 했었고 20년도 3월에 통화 수합이 있었거든요. 둘 다 코로나 때하고 금융위기 때잖아요. 위기 국면. 예, 그렇죠.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 통화 수합이 나왔구나. 네. 위험할 때 나오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통화 수합은 이렇게 위험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배경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달러를 찍어야 되잖아요. 달러를 찍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돈을 찍잖아요. 우리는 돈 풀어 막 이러지만 이 달러를 찍을 때요. 뭔가 이 달러의 신뢰도가 높으려면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야지 신용이 높아지겠죠. 네. 옛날에는 이 달러를 찍을 때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 달러를 그게 찍을 근본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본위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거든요. 근데 잠깐 보시면 미국도 장기 국채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100년 국채입니다. 네. 100년 후에 미국은 어떨까? 약간 물론 그때도 건재하겠지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모르죠, 사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유럽 재정위기 때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100년 후에 그리스는 어떨까 하면은 사실 그때는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장기채를 가져가잖아요. 국채라고 할지라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생기죠. 장기로 갈수록 그렇죠. 위험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는 것도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워낙에 안전한 것만 따지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 제일 안전한 건 뭐냐면 초단기 국채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미국 1일짜리 국채. 내일 미국이 어떻게 될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건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상할 수 있죠. 내일은 그렇죠. 문제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그만큼 안정적인 걸 담보로 해서만 달러를 찍기 때문에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를 찍을 땐 담보가 탄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통화 수합 잠깐 보시죠. 통화 수합은요. 우리가 한국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에 미국이 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달러를 찍어서 주는데 대신에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의 통화를 받아요. 받으면서 달러를 주죠. 네. 나중에 다시 회수를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국 통화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엄연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이때는요. 담보가 상대국 통화가 담보가 됩니다. 국채 담보가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상대국 통화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는 케이스가 되면 상대국 통화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이래야 될 겁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저기 디르함이나 아니면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되게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을 때 그렇죠. 통화 수업을 요청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화 수합을 할 때 지금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할 때는 경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가 통화들 중에서도 글로벌화돼 있고 안정적인 선진 통화들 중심으로만 상설 통화 수합 라인을 열어놨어요. 그게 뭐 스위스 프랑이다, 그렇죠. 뭐 그래서 엔화다, 보면은, 뭐 예, 그렇죠. 파운드다 이런 거죠.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캐나다고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로화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엔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가 들어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 들어갑니다. 네. 예. 스위스 내셔널 뱅크라고 해서 요렇게 5개 국가의 중앙은행하고만 상설 통화 수합 라인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UAE는 뭘 요청한 거냐면 우리도 상설 통화 수합 라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뜨아한 거죠. 그러면 이 통화 수합은 누가 열어주냐면 연준이 열어주거든요. 네. 그럼 돈을 찍을 때 아랍에미레이트의 디르함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어달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어떤 네. 의미에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요거 인정해주면 다른 나라도 다 해달라고 그렇겠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 통화 수합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 통화 수합은 통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통화 정책이면은 이 통화 정책의 주체는 누구냐면 미국의 재무부가 아니죠. 연준이죠. 연준입니다. 그래서 예. 페드가 연준이 여기서 핵심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렸고, 자, 두 번째는요.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
두 번째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럼 어떤 상황인데 통화 수업을 요청했냐? 이제 요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 아랍에미레이트는요,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 페그제라는 얘기를 하죠. 예. 홍콩 달러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홍콩은 80년대 초부터 이미 전 세계 교역의 중심이 돼 있죠. 교역의 핵심이 달러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교역을 통해서 돈을 벌면 국가가 달러 환율이 내 나라 통하고 고정이 돼 있어야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관리하기가 편하죠. 안정감이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는 거고 예.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걸프 국가들 있잖아요. 중동 예. 국가들. 사우디도 페그제거든요. 왜냐하면 원유가 다 달러로 교체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원유를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다인데 달러 가치하고 내 나라 통하고 요동을 치면 수입이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거밖에 없는 나라. 예,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동 국가들이 페그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로 페그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달러에 3.67 AED라고 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디르함을 쓰는 거죠. 이렇게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정환율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고정환율제는 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환율을 항상.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보실 때 고정환율제는요. 이렇게 이제 페그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페그제가 형성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환율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르함도 강세가 돼줘야 균형이 맞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편하다는 얘기죠. 예, 달러가 약세면 디르함도 약세가 돼야 페그제를 유지할 수 네. 있겠죠. 어느 하나가 강세인데 다른 하나가 약세면 이 고정환율제가 유지가 안 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잠깐만 볼게요. 달러가 약세일 때는 어떤 로직이 생기냐면 달러가 약세면 이 아무래도 디르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달러가 약세잖아요. 그러면 보다 적은 디르함으로도 얼마든지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이 환율이 내려가는 압력이 생기는데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일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디르함을 찍어요. 디르함을 찍어가지고 디르함을 공급을 찍어가지고 디르함을 팔고 엔드 달러를 바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는 약하고 디르함은 강한데 디르함을 파니까 디르함 가치 떨어지고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페그제를 유지합니다. 시장 조작을 하는 네, 그렇죠. 거죠. 그래서 디르함을 찍어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달러가 강할 땐 그럼 어떻게 됐냐? 달러가 강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달러는 센데 디르함이 약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달러를 팔고 디르함을 사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요 균형이 맞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할 때는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고 엔드로 디르함을 사주면 됩니다. 근데 잠깐 보세요. 이 위에 달러가 약할 때고 강할 때를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약할 때는 디르함을 찍어서 팔면 됐잖아요. 근데 달러가 강할 때는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죠. 그럼 이 달러 어디서 나는데? 근데 중동 국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죠. 중동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원유를 수출하죠. 그럼 항구적으로 계속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 캐시플로우가. 자,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그렇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독특한 케이스인데 이번이 중동 전쟁이 터지잖아요. 예. 중동 전쟁이 터지면 상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안전자산 때문에 달러가 강세죠. 두 번째는요. 독특한 게 중동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유가가 강해져요. 그죠? 그러면 중동 전쟁이 터졌잖아요. 예. 그럼 달러가 강세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달러를 팔면서 디르함을 사들이면 페그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달러가 강세인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유가가 올라서 기름 판 걸로 더 많은 달러를 팔아요. 그래서 그 많이 받은 달러를 파니까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중동 전쟁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가 막힌 거예요. 호르무즈가 막혔으니까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팔 수가 없어요. 달러는 센데 팔 수가 없어요. 캐시플로우가 안 생기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냥 예. 가격만 코트되는 건 그렇죠. 좋은데 돈은 안 들어와. 속이 썩어 들어가겠죠. 호르무즈에서 봉쇄가 되니까. 예,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이 느낌이 딱 들었겠죠. 네. 그러면 페그제는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페그제는 유지하려면 어디선가 달러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자 캐시플로우로 원유 수출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없잖아요. 그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조절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외환보유고를 팔거나 외환보유고를 던지거나 아니면 이 걸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부펀드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커요. 그렇죠. 이게 한 2조 돼요. 2조 달러 정도. 외환보유고가 아랍에미리트가 3천억 달러가 조금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던져가지고 커버를 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외환보유고나 국부펀드는 캐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미국의 장기국채 같은 거 사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고로 지금 장기국채 금리가 높아졌죠. 가격이 떨어졌네요. 그럼 물려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장기로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건데 팔 수는 없죠. 이거 팔려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손절이잖아요. 손절이죠. 일종의.
장기 국채일수록 그렇죠. 손절 금액은 더 커지죠. 예, 그렇죠. 그럼 잠깐만 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아랍에미레이트고 의장님께서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 지금 사고를 치셔가지고 제가 폐교제를 지켜야 되니까 뭘 해야 되는데 캐시플로우 들어오던 걸 막혔어요. 이게 일단 거기서 기분 나쁜데 이 사건을 수습하려니까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갖고 있는 예금을 깨야 돼요. 근데 예금을 깨버리면은 이익이 다 사라져요. 만기 전에 깨면 이자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따지는 거죠.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거 수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선가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달러 마이너스 통장 열어달라고 지금 미국한테 시위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오페크도 탈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다 맞물려요. 그거 연관성 어떻게 예,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 보시죠. 네. 이게 그거하고도 맞물리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미국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줘야 될까? 앞에 보시면 달러 통화 수합을 하는 게 왜 어려운지 보여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딱 얘기할 때 아랍도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딱 미국 재무장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통화 수합 해달라. 전쟁 장기화되면 우리 지금이야 문제 안 되지만 전쟁 장기화되면 이거 팔아야 될 수 있지 않냐. 그건 너무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 위안화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영린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예. 허걱했겠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너 글로 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안 되죠. 걸프 5개국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마음속으로 그럼 굉장히 페트로 달러는 저물고 페트로 위안이 부상하는 거잖아요. 불편하겠죠. 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저기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안화를 갖다 가져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서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딱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베센트 전에요. 트럼프는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케빈 해시라고 있어요. 연준 의장 후보했었다가 국가경제위원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저기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베센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통화 수합 라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베센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대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왜 이거는 통화 수합 검토를 왜 해야 되냐? 첫 번째는 1번. 이게 달러 결제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예. 경쟁 통화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경쟁 통화라는 말만 했지 어딘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예. 당연히 위안화죠, 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분별한 달러 자산의 매각을 막기 위해서래요. 자, 이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달러 자산으로 그렇죠. 이게 미국 국채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국채금리 높은데 여기다 대고 국부펀드가 던지면 얘만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던질까요? 투매 나오죠. 그렇죠. 다 같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더 뛰어오를 수가 있죠. 케빈 워시는 양적 긴축 원한다면서요. 그래서 국채 줄인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금리가 높은데. 그러네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베센트가 통화 수합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얘기를 오건영 하더라고요. 단장께서 왜 UAE의 통화 수합 문제를 첫 번째 주제로 갖고 왔나? 예. 그래서 의아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또 정말 연결고리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연쇄적으로 뭔가 미국의 자산 가격을 낮추고 금리가 떠버리면 미국 주식시장도 저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잠깐만 추가 선거 앞두고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제 제 생각에 핵심을 짚어주신 건데 잠깐만 보세요. 우리 08년도 10월하고 20년도 3월에 통화 수합을 미국이 해줬잖아요. 이거 보면 미국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달러가 궁극적으로 모자라잖아요. 이거 던져야 돼요, 우리도. 근데 보통 그럴 때는요. 미국 장기국채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도 장기국채를 버려가지고 캐시화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국채 던지려고 다 혈안이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신흥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국채 던지잖아요. 그럼 미국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통화수합 자기들 위해서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마 아랍에미레이트한테 통화수합 라인을 열어주거나 정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수합이라는 걸 해주거나 정 안 되면 이걸 해줄 것 같아요. 피말 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해주고 있어요. 피말 F하고 통화 수합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화 수합은 은행에 가서 나 진짜 급한다. 돈 좀 빌려줘 했더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이 5월 중순인데 6월 말에 예금이 만기예요. 근데 6월 말에 예금 만기인데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 찾아가서 나 이거 6월 말에 만기인데 지금 해지하면 이자도 못 받는다. 손해보니까. 손해본다. 어떻게 할 거냐? 1번 통화수합은 신용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날까지. 네. CMARF는 뭐냐면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예, 두 개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 네. 손절 안 치고 캐시 땡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열어주면서 수합 라인을 열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펙 탈퇴 쪽으로 가기 전에 잠깐 요거 관련된 기사 하나만 읽고 갈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시면 4월 20일 날 기사인데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UAE의 통화 스와프 요청이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기 UAE가 미국의 통화 스와프 체계를 타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거 UAE가 중동 전쟁 장기화,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골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금융 안정망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무슨 협의를 할까 했더니 UAE의 중앙은행 총재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한테 가서 통화 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양국이 통화 스와프 체계를 정식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UAE 측은 이란 전쟁으로 자국이 입은 경제적 충격을 다소 강한 어조로 개진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나 힘들어요 하면서 크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입은 경제적 충격을 강한 어조로 했다는 얘기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이런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UAE 측은 미국의 이란 공격 결정이 UAE를 갈등으로 끌어들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너네 때문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취지 언급을 하면서 달러가 정 부족하면 위안화를 비롯한 다른 통화로 소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보도 나온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겁나는 얘기죠. 이거 달러 패권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달러 패권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달러 자산 투매에 대한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겁? 이런 느낌이 까지 있었겠죠. 다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곧 3일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보시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걸프 지역과 아시아의 여러 동맹국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충격과 기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통화 스와프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UAE의 스와프를 제공하는 것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미국 자산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달러 자금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죠. 그러니까 달러 자금 시장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는 달러 결제망을 갖다가 안정시키는 그렇죠. 거죠. 다른 통화가 못 들어오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자산이 무질서하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 모두한테 이익이 될 거래요. 이 정도 얘기하면 뭔가 조치는 취해 줄 거예요. 해준다는 얘기. 예, 그렇죠. UAE한테.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센트 장관은 필요할 경우 연방준비제도나 재무부가 통화 교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센트는 재무장관이에요. 연준의 의장은 아직까지는 파월이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바뀌겠지만. 근데 통화 수합은 연준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연준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줘야겠죠. 재무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ESF라는 자금이 있어요. 재무부의 그렇죠. 싼짓돈이 크지가 않아요. 그걸로는 답이 없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은 연준까지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한테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파월 의장한테 얘기하면 파월 의장이 고민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이럴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의장하고 얘기하는 게 베센트 입장에서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럼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사실상 케빈 허씨한테 새로운 숙제를 주는 거겠죠. 들어오자마자. 근데 케빈 허씨가 숙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민이 많은데 요거 하나 얹혀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화 스와프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걸 이제 내막을 보니까 네네. UAE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위안화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네. 채권대에서 달러 자산 특히 장기 국채 투매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강짜를 부린 건데 네네. 오페크 탈퇴는 왜 한 거예요? UAE가 오페크를 탈퇴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딱 보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congratulation 뭐 그런 거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면 이제부터는 오펙을 탈퇴하게 되면은 UAE가 오펙을 탈퇴했잖아요. 오펙이 뭘 갖고 있냐면 감산 쿼터제라는 거래요. 감산 쿼터제라는 걸 하는데 이 감산 쿼터제는 뭐냐면 유가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예를 들어서 UAE가 생산할 수 있는 산유량이 500만 배럴 되거든요. 500만 배럴 되는데 너네 300만 배럴 이상 하지 못해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네. 그럼 UAE 입장에서는 생산해서 팔 건 많은데 많이 팔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펙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이 감산 쿼터제를 하고 있는데 UAE가 여기서 탈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탈퇴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생산 늘리겠죠. 늘리겠죠. 그럼 생산 늘리면 유가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트럼프는 유가가 내려가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난리 났어요, 예. 미국에. 예. 지금 휘발유 가격이 제가 특히 경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게솔린 같은 경우는 경유도 그렇지만 게솔린 같은 경우는 4달러 넘으면 저 기억은 4달러, 4.2달러 이러면 너무 높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캘리포니아는 8달러가 보인다는데요. 아, 원래 쌀 때는 1.5불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2달러 이런 것도 봤는데 지금 엄청 오른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어쩌면 그러면 이게 유가를 잡아 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 한번 생각 좀 해보죠. 이게 우리가 오페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봐야 되는데 오펙이 하나의 카르텔이에요. 근데 우리는 카르텔하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카르텔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기능하고 이제 역기능을 잠깐 보면은 무슨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이게 카르텔이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에 저기 미국의 그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하던 짓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하냐면 원유 카르텔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건영이라는 사람이 KY 원유에서 들어왔어요. KY 에너지에서 딱 들어왔어요. 그럼 신규 진입자잖아요. 그럼 신규 진입자는 기본적으로 재무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 세 컴퍼니가 뭔 짓 하냐면 원유 증산을 해요. 네. 그럼 원유 증산하면 유가가 빠지겠죠. 그러면은 KY 컴퍼니는 원유 끌어올렸는데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망하죠. 그럼 망하는 거죠. 네. 그럼 얘가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너지기 직전에 찾아와요. 그럼 회사 넘기라고. 헐값에. 그럼 회사를 헐값에 넘겨야겠죠. 그런 다음에 감산해요. 그럼 유가가 다시 쭉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독점을 갖다 유지한 거죠. 이게 스탠다드 오일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오페크하고도 사실은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카르텔 나쁜 이게 되겠지만 또 의외로 순기능도 있어요. 뭐냐면 뭐가 있어요, 순기능? 이 순기능은 네. 사실은 유가를 안정시키는 기능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원유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은 예. 동시에 증산을 하는 거죠. 카르텔이 힘이 있으니까. 그럼 증산을 하게 되면 유가가 안정될 수 있잖아요. 또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동시에 감산을 해요. 네. 그러면은 유가가 좀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사실은 이렇게 떨려야 될 때에 카르텔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변동성을 예, 그렇죠. 키워주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떠나서 이게 유가를 갖다가 조금은 변동성을 낮춰준다는 거는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카르텔이 힘을 얻을 때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럼 이제 보통 하시는 반론이, 야, 말이 되냐? 얘네들은 끝없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 아랍 국가들도요, 이 오펙도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에너지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자기들한테도 안 좋다는 거. 왜? 수요가 주나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 보면 145달러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네. 근데 145달러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서 리먼이 파산하면서 수요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높은 유가는 파국을 만들고, 그렇죠. 파국을 만들면 위기가 오고, 그러면 수요가 줄고. 그렇죠. 그래서 33달러까지 떨어진 거죠. 그렇죠. 딱 2주 만에. 이러면 중동 국가들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몇 차례의 교훈이 있어요. 에너지 가격을 너무 무분별하게 높여놓으면 오히려 대체 에너지가 생겨나기도 하고 수요가 파괴되기도 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이걸 배워요. 그래서 너무 높아지잖아요. 증산해요. 참고로 저기 UAE가 탈퇴하기 전에 3월 달에 중동 전쟁 났잖아요. 그때 오펙이 조금 증산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거 지금 이 말씀을 설명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마치 크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좋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카르텔이 좋습니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이제 얘네들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감산을 하거나 증산을 하거나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문제가 딱 이거예요. 미국이 셰일 오일을 개발했죠. 예. 셰일 오일이 크게 늘어나요. 그러면 유가가 마구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막 유가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A가 지금 미국인데 A가 증산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증산하면서 유가가 빠져요. B하고 C하고 D하고가 오펙이에요.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오펙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 유가를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B, C, D가 특히 B가 사우디라고 해볼게요. 사우디가 딱 나서가지고 C하고 D한테 우린 오펙이다. 우리가 오펙.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감산해가지고 가격 방어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감산 공조를 한다. 그럼 여기서 감산을 하죠. 여기서 네. 증산해도 여기서 감산을 하면 전체적 스케일. 그렇죠. 그럼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예. 가격이 하방을 방어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여기는 감사한데 여기는 증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방어해 주니까 더 증산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도 방어가 돼서 높은 상태에서 증산을 하니까 Q가 늘어나죠. 그럼 PQ가 다 높아져요. 수익이 무지하게 좋아요. 그렇죠. A는 너무 좋죠. 예. 근데 B, C, D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간신히 방어를 할지 모르겠는데 감산하니까 Q가 줄면서 시장을 A한테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럼 B, C, D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C하고 D가 B한테 물어봐요. 사우디한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우디가 이러는 거죠. 할 말은 많은데 할 수는 없어.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오펙 카르텔이 현재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애매한 거죠. 자, 그러면 UAE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UAE는요, 지금 500만 배럴씩 생산할 수 있는데 300만 배럴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 유가 높아요. 근데 UAE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달러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100달러일 때, 배럴당 100달러일 때 좀 땡겨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잘 한번 보시죠. 호르무즈 풀렸어요. 그러면은 이 BCD가 막 에너지 쏟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쿼터 하면서 막을까요? 막겠죠. 맞겠죠. 그럼 이제 UAE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면 편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게 좋을지 나가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나가야죠. 냉정하시네요. 냉정하죠. 네, 그래서 국익입니다.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페크 안에 있으면서 얻어야 될 수혜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없더라. 호르무즈 전쟁 났는데 별다른 거 없잖아요. 방어가 너무 잘 안 무력한 되잖아요. 거죠. 예. 오히려 이란이 미사일 쏴대고 참고로 오펙 안에 이란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1위가 사우디고요. 2위가 이라크고 3위가 아랍에미레이트고 4위가 아마 이란일 거예요. 둘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서로 싸우느라고 난리도 아니고 이라크는 이제 원유 생산할 수 있게 돼가지고 쏟아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막 쩔쩔매고 있고 보니까 답이 없다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UAE가 이제 저기 오펙을 탈퇴한 겁니다. 근데 UAE가 왜 탈퇴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러면 이게 유가에 그럼 어떤 영향을 줄까? 나오자마자 얘가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푸자이라 항이라고 해가지고 호르무즈를 경유하지 않는 라인은 있지만 맞아요. 그거 정도를 제외하면은 실제로 지금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UAE 탈퇴가 지금 중요하냐 아니면 호르무즈가 중요하냐? 호르무즈 개방이 중요하고. 호르무즈가 중요하죠. 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잠깐 보시면 저도 에너지 관련된 것들 좀 조금 서치를 해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게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생산 자체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공급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현지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운송을 해와가지고 이걸 갖고 쓰는 게 우리한테는 원유 가격이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송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배송비 같은 거죠, 일종의. 근데 일단 호르무즈가 풀린다고 해도 이 상황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통행료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란에서 걷겠다는. 예. 이거 이란에서 지금 되게 판을 잘 벌여놨던데요. 지금 많이 준비, 뭘로 받을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미국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느낌으로는 낫배드? 왜냐면 재건 비용을 통행료로 충당하겠다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저 오페크산 기름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통행료를 내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보험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네. 요즘 뭐 에브리바디의 상식이라서. 세 번째는 용선료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 뱃삭이죠. 이게 잠깐 생각해 보시면 배 주인이세요. 제가 화물 주인이에요. 입에 빌려서 호르무즈 들어가서 한 달 안에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5개월째 갇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갖고 왔어요. 배 돌려드렸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고생했습니다 이럴 거야? 아니면 추가 차지할 거야? 추가 차지 하겠죠. 당연히. 근데 추가 차지하면 저는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소송 있겠죠. 근데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호르무즈에 또 들어갈까요? 배 갖고 들어가는 거를 배 빌려주는 게 지금 딴 데서 난리가 났거든요. 미국산 에너지 땡겨와야 된다고 거기서 배 쓴다고 난리도 아닌데 호르무즈 가는데 배 쓸까요? 그러면 만약에 호르무즈로 배가 들어가면은 용선료라고 하죠. 뱃삭이 많이 올라가겠죠. 세 번째는 호르무즈로 들어가는 선원들은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생명수당. 인건비가 목숨 걸고 들어가는데. 예.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운송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UAE가 쏟아내서 생산 라인에서 유가를 낮출지는 모르겠지만 운송비가 올라가면은 최종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비싸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극적으로 유가를 갖다 잡아내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느냐?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 1번.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 아랍이 이탈했죠. 참고로 19년도에 카타르가 이탈했어요. 24년도에 앙골라가 나갔거든요. 최근에 소문 알려드리면 이라크하고 카자흐스탄 눈동자가 좀 이상하대요. 눈동자가. 예, 부들부들 떨린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라크한테 너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일단은 그랬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린대요. 이란은 지금 메롱이잖아요. 오펙이 좀 흔들릴 것 같지 않으세요? 오펙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것 같고 어쩌면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전쟁은 저런 결과를 예측했거나 원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잠깐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씀을, 물론 이 의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중동에서 땡겨야 되는 원유가 있겠죠. 네, 안 되면 미국에서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러시아에서 땡기거나. 질 떨어지는 예, 브라질, 그렇죠. 저기 베네수엘라를 쓰거나. 그렇죠. 근데 잠깐 보시면 지금 중동산 원유는요, 기본적으로 유통비가, 운송비가 올라가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단가가 올라죠.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러면 미국산 에너지를 동아시아 국가들은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유리 수출이 급증했대요. 30몇% 올랐더라고요. 지지난주죠. 산업통상부 장관 인터뷰 연합뉴스하고 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원유 재고 늘리겠다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가성비 때문에 중동산 많이 썼는데 네. 이제는 원유 땡겨오는 데를 다변화하겠다고 카자흐스탄 얘기도 나오고 미국산 에너지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저는 미국산 에너지 많이 늘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미국에 대해서 대미 무역 흑자가 크죠. 트럼프가 지금 시비 거는 게 너네 무역 흑자 크잖아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돼요.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대미 수출을 줄이면 돼요. 대미 수출 줄인다는 얘기는 우리 장사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못할 짓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수출은 그대로 하는데 수입을 늘리면 되죠. 그렇죠. 미국산 뭘 살 건데? 이 질문이잖아요.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혹시 네. 에너지를 더 많이 사면. 그러니까 소비재는 살 게 별로 없고. 그렇죠. 중국은 콩 사잖아요. 미국산 네. 배두.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을 하면 네. 여기에 대비해서 다변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에너지를 땡겨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성비가 나오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의장님께서 미국 에너지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내일부터 거기서 에너지 살게요. 반가우시죠? 딱 그런데 어제는 일본이 전화 왔고, 이틀 전에 대만이 전화 왔고, 3일 전에 막 국가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해서 좀 달라고 해요. 네. 그럼 목소리가 친절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줄을 서시오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싸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 비싸게도 해요. 의장님 저희 아는 사람인데 아이 필요 없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도 좀 조심스럽게 봐요. 오펙이 막 흔들리면서 증산량이 어마어마해지는 게 아니라면 운송비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요것보다는 오히려 호르무즈에서 생겨나는 이런 운송비의 증가로 호르무즈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쪽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그런데 해봅니다. 우리가 2월 말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을 때렸을 때, 네. 저 왜 전쟁을 왜 하냐 계속 얘기할 때 네탄야후가 꼬셨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가 네탄야후가 꼬신다고 해서 그렇게 뭐 전쟁을 하나? 근데 저걸 보니까 야, 직전에 마두로를 잡아가고, 그죠?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 다음에 저걸 때린 거네. 그러니까 잠깐 야, 생각해 무서운 보시면,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중동산 에너지 가격이 너무 싸면 네. 여기에 경쟁하려고 베네수엘라 원유를 개발할 돈이 많이 든대요. 그 미국 정유사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여기가 싸면 이거 개발해봐야 도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세계 매장량 1위랍니다. 네. 근데 이게 올라가면 경쟁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렇죠. 이쪽에서 캐펙스 투자를 해가지고 원유를 끌어올려도 저건 또 무거울 장자 중진류를 해가지고 예. 경제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제시설도 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국이. 예, 야,
저거 중동 오페크 체제를 평화롭게 놔둬가지고 도저히 저 사업성이 안 나오고 또 본인의 지지 기반인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정유업자들 와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뭐 저는 뭐 이제 뭐 음모론 음모론이나 아니면 그런 어쨌든 잘 그런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딱 드네요. 예, 의도를 하고 했다까지는 잘 오페크 모르겠는데 딱 예. 오페크 탈퇴 딱 얘기 나오니까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야, 이 UAE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스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약간 오페크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그림이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페크가 이제 카타르에서 UAE까지 나간다면 사실 사우디와 이란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라크가 나가면 안 될 텐데요. 그죠? 근데 이란도 사실 그 오페크 체제가 편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죠? 사우디에도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중동 국가들을. 그래서 네. 어차피 제가 경험한 저는 뭐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만 UAE 특히 아부다비를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매우 전략적이더라고요. 미리 그걸 보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드네요. 사우디하고는 여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의장님께서 훨씬 더 그 현지를 많이 가보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우디는 여전히 기름의 의존도가 높지만 그렇죠. UAE 같은 경우는 기름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저도 좀 보고 금융 있다- 허브를 예. 만들려고 그러고요. 예, 예. 크립토 네네. 블록체인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고 그죠? 다른 쪽의 네트워크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요. 허브가. 그죠? 예. 어쨌든 그 UAE의 통화 수합 요청과 오페크 탈퇴 선언은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또 자산 가격에도 매우 유의미한 네네.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FOMC 얘기 또 새 연준 수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죠. 예. 어쩌면 그냥 전쟁통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뉴스들을 흘려보내고 또 반도체 주가의 폭등세만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제금융시장의 저변에 흐르는 큰 변화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었을 뻔했는데 UAE 이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달러 패권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국제유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다는 매우 시사적인 그런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은영 단장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2부에서 FOMC 얘기 그리고 연준의 새 수장에 대한 예측과 그 저변의 기사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